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현 애널리스트입니다. 최근 증시가 다시 반등하면서 2000선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조금 회복되는 모습이고요. 무엇보다 시장을 위쪽으로 바라보게 하는 모멘텀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표도 예상했던 것보단 나쁘지 않았고요. 미국의 지표도 일부 부진한 지표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특히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슬슬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슈, 또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에서 가장 먼저 다뤄야 될 것은 4월 1일부터 단행되고 있는 일본의 소비세 인상이 과연 세계 경제, 또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989년 그리고 1990년대에 나타났던 이 소비세 인상은 전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었다라기보다는 일본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고요.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의 기회로 다가오기도 했는데요. 자, 과거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일본의 소비세 인상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비세가 우리 시장에서 어떤 것과 개념이 비슷하게 유지될 수 있을지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될 때 어떤 세금을 물게 되죠? 주로 간접세 측면으로, 직접 우리가 내는 것은 아니지만 물건을 통해서 내는 간접세 개념으로 부가가치세를 내게 됩니다. 그에 상응하는 개념이 일본의 소비세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부가가치세가 10% 정도의 개념을 갖고 있는 반면 일본의 소비세는 그동안 5%였습니다. 굉장히 낮은 세금을 매겨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세를 추가적으로 올려야 되겠다, 재정을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개념하에 소비세를 포함한 이런 준조세, 간접세 등을 전반적으로 올릴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어떠한 경제 충격을 주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97년도의 사례, 그리고 89년도의 사례, 이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두 가지의 경우가 약간 달랐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전반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랐죠. 자, 소비세 충격을 딱 주자마자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전반적인 물가의 상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97년도와 89년도는 달랐는데요. 자, 89년도는 상대적으로 좀 약간 호황 국면,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이었고, 이때는 경기가 침체되는 국면에서의 소비세 인상이었습니다. 경기도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실제로 소비세를 인상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물가가 다시 내려가면서 오히려 디플레로 빠져버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1989년도에는 경기가 그래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물가가 꾸준하게 오르면서 오히려 경기가 조금은 견조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세 인상이 과거에 오히려 디플레를 심화시켰고 일본 경제를 망가뜨릴 거다라는 그런 예측은 절반만 맞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현재 일본 경기가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가 좀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과거의 트라우마만 떠올리는 것은 조금 불확실하다. 그래서 외신에서 최근 아베노믹스의 실패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확대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좀 더 장기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89년도에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97년도에 한 번 있었는데, 97년도에는 오히려 이때 소비세 인상을 함으로써 장기 디플레로 가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 장기 디플레는 반드시 소비세 인상 때문만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 부동산 가격의 하락에 따른 효과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만들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앞전에 나타났던 89년도의 소비세 인상은 별로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가 좀 더 중요하지, 단순하게 소비세 인상을 해서 일본 경제는 무너질 거고 아베노믹스는 끝났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라는 판단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기 상황은 일본은 어떤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경제 상황은 과연 소비세 인상을 버텨낼 수 있을지, 이게 지금 2개년에 걸쳐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올해 3% 오르고 내년에 2% 추가적으로 올려서 내년까지 10%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담감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금 일본 경제의
여러 가지 현주소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림에 살펴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 일본도 내수의 비중이 높지만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보시면 지금 수출의 물량 기준,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에 엔화가 지속적인 평가절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늘지 않았습니다. 자, 2013년도 들어서 엔화 움직임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환율 기준으로 보면, 가치 기준으로 보면 내려갔지만 환율, 달러 엔 기준으로 보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80엔대에서 100엔대까지 급격하게 올라가는 양상이었는데 실제로 수출 물량은 별로 증가하지 않았죠. 금액도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엔화 효과가 일본의 수출을 견인하지 않겠느냐라고 많이 예상을 했지만 별로 견인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자, 실제적으로 97년도 소비세 인상 이후에 실질 임금을 살펴봤더니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일본은 계속 디플레 국면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임금을 올려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압력은 그렇게 높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때 100원 했던 사과가 지금도 100원이니까 오히려 가격이 더 떨어졌을 수도 있죠. 15년간 디플레에 계속 머물렀기 때문에 오히려 임금을 올려주지 않아도 그렇게 경제에 받는 충격은 제한적이었다라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임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비화력 지수는 최근 들어선 약간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97년도의 소비세 인상 수준보다는 오히려 낮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화력 지수라고 하는 게 고용과 임금을 증가율을 합친 것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 굉장히 낮은 수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소비세를 인상하게 되면 이게 추가적으로 다시 또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 다만 일본이 장기간 지금 계속 물가가 낮은 상황으로 오랜 기간 머물러 왔기 때문에 이 임금을 안 올려준 것이 꼭 경제에 충격을 준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 어쨌든 일본의 지금 수출도 생각보다 늘지 않았고 소비를 할 수 있는 주변 여건들도 그렇게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지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다음 그림 한번 살펴보시죠. 다음 그림 보시면 일본의 전체적인 임금은 절대 금액으로 봐도 변동이 없습니다. 지난 2005년과 10년 기간 동안 살펴보더라도 변동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절대 금액, 평균 금액 기준으로요. 다만 보너스가 나오는 달에는 크게 증가하는 모습들. 그래서 일본의 소비화력이 증대하지 않은 가운데 수출 물량도 금액도 큰 변화가 없었다. 그렇다면 일본 경제, 아베노믹스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 도대체 무슨 결과물을 낳은 거냐? 이렇게 지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물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비세 인상만 하게 되면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게 되면 소비할 거 더 없어지고 그러면서 경기는 더 위축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지만 일본도 경제 비중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이 내수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을 현재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일본 경제는 아베노믹스의 효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움직이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일본의 지금 물가는 처음으로 98년 9월 이후로 처음으로 지난 15년간 계속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이제는 근원 물가가 플러스 국면으로 올라왔다라는 점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수치가 굉장히 낮고 일본 BOJ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치에 미달하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어쨌든 지금 98년도 9월 이후로 처음 플러스가 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업은 투자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내가 사야 될, 구매해야 될 모든 원재료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가격들이 다 전반적으로 올라가니까 그러면 지금 투자를, 미래 투자를 당겨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소비하지 않았던 것을 소비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물건 가격이 안 올라가니까였습니까? 근데 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지금 안 사면 나중엔 더 비싸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극단적인 경우이기도 하겠지만 빚을 내서라도 지금 소비를 하는 게 맞는 거죠. 다만 이 정도보단 조금 더 물가가 강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CPI 쪽에서 소비자 물가 쪽에서 내구재, 오랜 기간 쓰는 이런 내구재들, 특히 일본 경제의 파급력이 좀 클 수 있는 가전이라든지 자동차
뭐 이런 내구재들의 전반적인 흐름이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가전제품의 변경이라든지 자동차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살펴봤을 때 아베노믹스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다. 분명히 물가를 자극해서 그동안 십몇 년간 마이너스 국면에만 헤매었던 물가를 분명히 플러스 국면으로 전환시켜 주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죠. 자, 다음 그림 보면 자산 효과에서도 일부 플러스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본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일본 기업들의 수익이 일부 좋아졌죠. 전체적으로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일부 기업들의 실적이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엔화로 표시했기 때문이죠.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달러로 돈을 벌어들였던 일본 기업들이 그 수익을 엔화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익성이 크게 좋아진 거죠. 일종의 환율 효과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수익의 개선 가능성 때문에 일본 증시는 외국인들이 유입되면서 증시가 바닥 대비 60%나 상승했습니다. 일본의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아주 주식시장에서 높은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웰스 이펙트, 부의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당장 주식을 팔아서 내 손에 돈을 쥔 것은 아니지만 내 계좌에 올라있는 주식 가격을 보고 소비해야 되겠다, 돈을 좀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충분히 생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들은 분명히 주식시장 쪽에서 일부 있었고요. 물론 최근 고점 대비해서 변동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만 바닥 대비해서는 여전히 견조하게 올랐다라는 점이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가, 부동산 가격이 플러스로 반전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8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높아졌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나타난 디플레이션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격이 이것도 수십 년 만에 플러스로 반전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자산 효과, 물론 일본 사람들의 성향이 저축을 많이 하고 상대적인 과소비는 제어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성향이 있기 때문에 뭐 폭발적인 소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웰스 이펙트 쪽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 쪽도 더 이상 이제 내려가진 않는다. 조금씩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요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증시의 상승분을 나의 이제 소득으로 연결하는 그런 단계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일본의 경제 구조, 인구 구조가 굉장히 늙어 있죠.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도 거의 1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더 많이 인구 구조가 늙어 있는데요.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이 향후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뭐가 있을까요? 별로 없다라는 거죠. 은행이자를 받던지 부동산 지대를 받던지 아니면 주식 투자와 같은 이런 상품으로 인해서 수익을 얻던지 이런 경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런 자산 효과는 분명히 일부 소비를 늘리게 하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그림 살펴보게 되면 실제로 기계 주문이라든지 일본의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 유럽, 일본 전부 뭐가 중요합니까? 총수요가 늘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공급은 중국이나 인도 이런 브릭스 같은 국가에서 워낙 많이 그동안 밀어냈기 때문에 공급은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공급량을 추가적으로 늘려서 경제를 확산시키는 것은 조금 쉽지가 않고요. 그렇다면 총수요를 증가시켜서 전반적으로 경제의 힘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수요를 늘릴 수 있는 것은 소비고요. 정부는 정부 투자를 늘리면 되는 거고 기업은 자신들의 투자를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계속 기업들에게 투자를 독려하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혜택을 줄 테니까 미국으로 돌아와서 미국에 투자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국 기업 중에서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미국의 성장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본에서도 과연 설비 투자나 기계 주문 같은 것들이 증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는 수출용 쪽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수 쪽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선진국이 그렇지만 선진국들은 수출입보다 중요한 건 내수입니다. 근데 수출 주문의 개선도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수출 주문의 개선보다 더 빠르게 내수 쪽에서의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되는 이슈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계 뭐 했을까요? 기계를
우리가 그냥 가서 소비하는 최종 소비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종의 중간재죠. 기계를 통해서 무언가 최종재를 만들어내는 데 쓰는 자본재이자 중간재죠. 그러면 기계를 통해서 무언가 만들어낸다는 의미니까 결국은 일본 내에서도 분명히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쪽에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 투자 그리고 민간 투자가 동시에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최근에 일본 정부 쪽에서 소비세는 올리지만 법인세는 내리겠다라는 뭐 그런 뉘앙스도 나오고 있는 만큼 기업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것을 보면 왜 기업들에겐 특혜를 주고 일반 시민들에게 소비자들에게는 압박을 하느냐 이렇게 뭐 지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서 다시 고용이 늘어나면 현재 이 효과는 시차를 두고 개인들에게도 긍정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긍정적인 이슈들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수 쪽에서 정부와 기업을 중심으로 총수요가 증가할 만한 요인들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그림 보시죠. 다음 그림 보시면 어떻게 보면 아베노믹스의 가장 결정적인 효과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고요. 전체 대출 잔액도 꾸준하게 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대출해서 뭐 하려고 대출을 할까요? 소비를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돈을 쓰려고 대출을 하겠죠. 근데 그동안 일본이 침체 구간에서는 대출도 크게 늘지 않았고 대출 증가율도 마이너스였고 전체 물가는 디플레, 성장률도 제로 이런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성장률도 끌어올리고 있죠. 그리고 대출 증가율도 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분명히 일본 경제에 일부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죠. 자, 일본의 소비세 인상 분명히 일본 소비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이슈이고요. 아베노믹스의 향방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수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일본의 동향을 보니까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국면인가요? 최소한 바닥을 치고 회복하고 있는 국면인가요? 회복하는 국면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과거 97년도의 경험처럼 소비세 인상으로 장기 디플레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일본 경제가 완전히 망가진다라는 그런 생각은 약간은 좀 우리가 너무 앞서간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과연 이것이 향후 엔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국내 경제, 해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으로 확인해 보죠.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엔화입니다. 엔화가 또 일방적인 약세로 가면서 한국을 압박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최근에 엔화의 흐름을 보시면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투기적인 포지션들이 다시 엔화 매도 포지션을 넓혀나가면서 엔화가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고요. 자, 미일 금리 차는 최근에 미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보다 빨리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다시 확대되는 모습 그러면서 엔달러도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일본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수급 측면에서도 달러의 수급보다 엔화의 수급이 좀 불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엔화의 가치가 약세로 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각각에서 다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엔화가 아주 빠른 속도로 105엔대 돌파해서 110엔, 120엔 이런 속도로 갈 것이냐 아니면 105엔대 정도에서는 가로막혀서 추가적으로 크게 약세를 보이기보다는 제한적인 국면의 약세를 보이면서 완만하게 갈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지금의 가능성은 사람들이 대부분 후자를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달러가 급격하게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작고요. 유로화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 유럽 쪽에서도 굉장히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엔화는 약세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지만 약세의 폭은 제한적일 가능성 105엔대까지 올랐다가 거기서 추가적인 방향성을 모색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라면 글로벌 경제, 특히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혹자들은 뭐 이럽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일본을 싫어합니다만 일본의 아베노믹스 망해버려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면 그럼 글로벌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안 좋은 그림이 아베노믹스의 실패로 인해서 일본의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또 엔화가 요동치는 그 상황이 가장 안 좋다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오히려 지금처럼
소비세 인상 자체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이 가장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일본의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뭐 일본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도 그럴까요? 준비된 다음 그림 보시죠. 자, 이번에 주식시장의 지금 비중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고 남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 시장도 기관 비중이 작지만 일본은 절대적으로 러시아에 이어서 기관 비중이 가장 작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들 맘대로 들어오면 오르고 나가면 빠지는 그런 변동성이 큰 시장일 가능성은 높은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일본의 지금 공적 연금의 자산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느냐. 이 일본의 공적연금이 최근 채권은 줄이고 주식을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일본도 점점 늙어가고 있어서 연금의 규모는 앞으로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앞으로 기관들의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일본 증시의 장기적인 변동성도 서서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를 보고 일본 경제가 무너질 거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오버. 두 번째,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지금 일본 경제 상황이 완만하지만 회복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궁극적으로 소비세 인상은 일본 재정의 안정화를 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 한국 경제에 큰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제 시각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이 이슈에 무언가 변동이 생긴다면 또 다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의 종목군들이 다각도로 올라오고 있죠. 낙폭과대주 올라오고 있고요. 추세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 중에 하나 바로 CJ제일제당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CJ제일제당 실적부터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다른 시간을 통해서 또 2014년도에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여러 번 언급드렸죠. 강원랜드와 함께 CJ제일제당, LS탄전 뭐 여러 종목군으로 언급드렸었는데 자, 이 종목 각 사업 부문별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가공식품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원래 제일제당이 설탕 만들고 밀가루 만들고 이런 업체였죠. 그다음에 뭐 식용유라든지 이런 것들 만들어내는 업체에서 지금 뭐 비비고를 비롯한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로 한식 시장의 세계화라든지 아니면 브랜드화된 레토르트 식품들을 공격적으로 런칭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1인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이런 레토르트 식품들이 잘 팔리고 있는 국면이죠. 근데 그 안에서 CJ는 약간의 차별화, 고급화 전략, 브랜드화 전략 이런 것들을 취하면서 양호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폭발적인 성장 못하겠죠. 그렇지만 현재 어느 정도의 매출 기준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이익률만 유지해 준다면 이것은 실적이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그림 보시죠. 자, 다음은 어떻게 보면 CJ제일제당의 모체라고 볼 수 있는 제당 부분, 제분, 그러니까 밀가루와 설탕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핵심은 뭡니까? 제품 가격 올릴 수 있느냐죠. 밀가루 가격 올리고 설탕 가격 올릴 수 있느냐입니다. 최근의 분위기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분명히 원가 부분에서도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 눈치 보느라 올리지 못했던 제품 가격을 서서히 올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원재료 가격, 곡물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사탕수수의 가격이 최근에 뭐 약간씩 움직이고 있는데 아주 급등하지 않는 이상 올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원가 부분에선 제한적, 제품 가격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부분 살펴볼까요? 자, CJ제일제당이 제약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약 부분 중에서는 뭐 일반 의약품, 뭐 전문 의약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2013년도에 매출이 크게 줄었죠? 이익률도 2010년도에 크게 줄었습니다. 이게 일반 의약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의약품 우리가 약국에서 흔히 살 수 있는 의약품이고요. 전문 의약품은 의사들이 사용하는 약국, 그러니까 병원에서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꼭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만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문 의약품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전문 의약품으로 일반 의약품을 버리고 전문 의약품을 갈아타면서 매출의 변동이 있지만 올해부터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15년도에는 신약 효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수익성과 양적, 질적 측면이 모두 개선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사료 부분인데요.
자, 이 CJ제일제당이 굉장히 사업부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사료 쪽에 이익 스프레드를 봐야 될 텐데, 이익 스프레드라는 게 뭡니까? 사료라는 게 거의 대부분 곡물을 원료로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곡물 가격의 움직임, 제품 가격의 움직임, 이 두 가지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좋은 거죠. 마진이 좋아지니까. 원가 낮아지고 제품 가격 올라가면 이 스프레드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프레드의 방향은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을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대표적으로 이제 이 CJ제일제당의 주가를 압박했던 요인이 뭐냐면 바로 이 라이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돼지 사료에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다 아시겠지만 중국은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를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소비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라이신 가격이 2011년도까지는 같이 움직였는데요. 2012년도 넘어서부터는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도 라이신 가격은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왜? 여기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공급 과잉이라는 거죠. 중국 업체들이 엄청나게 라이신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CJ제일제당이 여기 진출해서 굉장히 이제 업계 수익권까지 올려놨는데 워낙 많이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결국 부담이 돼서 라이신 가격은 계속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CJ제일제당을 그동안 높은 밸류에이션을 줬던 가장 큰 이유가 나머지 사업부는 바닥치고 좋아지는 정도지만 이게 빠르게 성장할 거야 라고 예상을 했던 건데 라이신의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서 이쪽에서 수익성이 안 났기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확 낮추는 과정에서 박스권 안에 묶여버린 거죠. 근데 최근 어떤 뉴스가 나왔습니까? GBT라고 하는 중국의 최대 라이신 공급업체가 파산 가능성까지 잠시 언급이 되었다가 최근에 이제 공급 축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라이신 가격도 아직은 꿈쩍하지 않고 있지만 서서히 공급이 줄어들면 바닥을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상황이라면 지금처럼 주가가 올라가면 안 되죠. 라이신의 그 충격이 분명히 긍정적이긴 하나 이것만으로 오른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CJ제일제당의 숨겨진 1인치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전 세계 육류 소비의 지역별 흐름인데요. 동아시아가 절대적인데 이 안에는 중국, 인도 이런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기의 종류별로 봤을 때 어떤 고기가 앞으로 많이 소비될 것인가 품목별로 다음 살펴볼까요? 다음 그림에서 보시면 실제로 돼지고기는 이미 소비할 만큼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긴 하겠지만 제한적일 것 같고요. 소고기, 중국을 중심으로 원래 소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앞으로 이제 가금류, 닭이라든지 오리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신이 돼지고기라면 이 닭고기 사료의 원료가 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원료의 이름은 메치오닌이라고 하는 원료입니다. 이 메치오닌의 성장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어느 정도로 보고 있네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매년 한 6% 정도의 다음 그림에서 나오는데요. 매년 한 6% 정도의 성장을 2018년까지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맞든 틀리든 상관없이 기조는 뭐냐? 계속 증가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그림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이 메치오닌이라고 하는 그 상황이 중국 내에서 다시 한번 또 공급 과잉, 라이신처럼 되지 않을까? 언젠간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죠. 보시면 에보닉이라든지 노버스라든지 일부 업체들이 지금 과점해 나가고 있다는 거고요. 이 과점 업체들이 향후에 증대 가능성을 보고 2013년과 2014년도의 생산 설비가 모두 다 급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CJ제일제당이 올 하반기에 처음으로 5번째로 여기에 진출한다는 거죠.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올해 이제 6월 달부터 예정으로 6월 달부터 메치오닌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쪽에 매출이 나올 거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생각보다 진입 장벽이 높아서 중국 업체들이 진입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 가능성을 보고 현재 CJ제일제당은 올해 실적이 개선되고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라이신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그림을 살펴보시면 지금 바이오 산업의 전반적인 현황이 미국에도, 중국에도, 말레이시아에도, 인도네시아에도, 브라질에도 굉장히 많은 지역에 넓혀져 있고요. 그래서 이들 지역에서 라이신 핵산과 같은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사료, 바이오 부분의 전반적인 실적이 글로벌 시장 내에서 개선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인도나 중국이나 이런 브라질 같은 시장에서도 점점 입맛이 서구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식당들이 커지고 대형화되면서 MSG와 같은 또 핵산과 같은 이런 원료들도 많이 사용할 가능성, 조미료의 사용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국면이죠. 그렇다면 분명히 이 실적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측면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략은 한마디로 요약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을 받는다면 사야 된다. 가지고 있다면 계속적으로 보유해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 이제 주가가 만약에 너무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나타난다면 그때 수급 변화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그때부터 정리해도 늦지 않다. 아직까지는 사는 국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뜨거운 종목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이제 부진한 업종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부진한 업종들도 바닥 대비해서 전부 밀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제 뭐 신저가 내려간 종목은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업종 한 가지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종이에요. 기본적으로 시각은 항상 제가 장기적으로 매수하자. 그 중에 대표 종목은 현대중공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업종에 대해서 최근에 주가 많이 조정받았다가 단기 반등을 또 시도하고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조선업의 이제 주변 동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대부분의 일본 조선사들, 중국 조선사들, 우리나라 6개 조선사들 대부분 다 주가가 아랫방향입니다. 물론 최근에 며칠간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추이는 모두 하향 추세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뚜렷한 반등의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이 배를 누가 발주합니까? 대부분 대형 선사, 해운사 이런 쪽에서 발주를 하죠. 아니면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플랜트 업체들, 개발 업체들에서 발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발주하는 업체들의 전반적인 주가 동향도 별로 좋지가 않고 유가도 내려가고 있거나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주가 수준으로 본다든지 주변 동향으로만 보면 긍정적인 요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살펴보시면 조선 기자재 쪽도 전반적으로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기자재, 조선업종, 선주, 유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건들이 조선업종은 아직까지 그렇게 빠르게 회복되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국내 조선사의 실적 추정도 상반기까지는 흑자 전환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 동향은 분명히 개선되고 있는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수주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측면에서는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현재 조선업의 주가가 이제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선업을 둘러싸고 있는 자금 동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주요 산업재 동향인데요. 자, 조선업도 일종의 산업재라고 봐야 되겠죠. 이 산업재 동향의 전체적인 펀드 동향은 돈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3년 작년 그러니까 가을 정도까지만 해도 자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자금이 좀 많이 빠져나갔죠. 그래서 주가도 비교적 많이 내려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글로벌 시장 내에서의 지수 움직임, 또 MSCI 인더스트리얼 산업재 지수의 전반적인 흐름도 최근 들어서는 정체 내지는 조정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동향 자체가 최근에 조선업 쪽으로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국내 조선사들의 전반적인 이익 컨센서스인데요. 자, 2014년 분기별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2014년과 2015년의 순이익 측면을 봤을 때도 그렇고 여전히 하향 추세입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특징은 뭐냐면 멈췄다라는 거죠. 하향에 멈췄다. 그래서 최근에 급등한 종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G전자가 그랬죠. 실적의 하향이 멈추고 오히려 4분기에 증권사 추정치보다 좋았기 때문에 1분기도 이것이 이어질 거다. 이런 얘기 나왔고요.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실적 추정치에 대한 수정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주가가 반등했고 조선업도 지금 현재 아직까지 트렌드는 하향이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는 2014년, 2015년 모두 멈춘다라는 거고요. 2014년보단 2015년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 측면에서의 추가적인 악재는 서서히 멈춰가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살펴보시면 국내 수급인데요. 국내 수급은 전반적으로 지금 빅3 살펴봤을 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관도 팔고 외국인도 팔고 그런 모습들이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의 특징은 뭡니까?
시장의 지수가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매도 압력이 줄어들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이 조선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이미 답을 앞에 드렸죠. 장기적으로는 현대중공업 대표주를 중심으로 매수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미포조선처럼 시황이 회복되면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 장기적으로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분기, 2분기 실적이 여전히 적자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구간, 또 수급이 흔들리는 구간, 롱숏 펀드에 숏이 많이 나오는 구간, 이런 구간에선 주가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바닥을 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는 그런 단기적인 전략, 트레이딩 전략을 써본다든지, 장기적으로는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사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가스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계속 늘 것이기 때문에 LNG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선, LNG선 이런 쪽에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추가적인 움직임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셰일가스 증가와 함께 화학 제품들의 운반을 하는 PC선 중심의 현대미포조선도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물론 현대중공업 정몽준 의원의 지금 서울시장 진출로 인한 백지 신탁 이슈가 약간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사례를 놓고 봤을 때 백지 신탁 이거 끝까지 소송 가고 돌려치고 우기면 자신의 임기 4년 내에 백지 신탁 매각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백지 신탁과 관련된 부분은 실제로 당선이 되고 나야 그 다음부터 걱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그 이슈로 주가의 상승이 제한되었다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빠르게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리포트는 대외경제연구원의 리포트입니다. 김진현 연구원이 쓴 리포트인데요. 내용은 유로존 저물가 규제의 원인 및 향후 동향이라는 리포트입니다. 자, 유로존의 최대 이슈 바로 뭡니까? 디플레 가능성입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디플레가 아니죠. 디스인플레이션입니다.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2% 성장률과 2%의 물가, 이 부분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물가 지표에서도 0.5%대까지 낮아지면서 물가는 여전히 하향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원인은 무엇인지 이 리포트를 통해서 분석해 보고요. 향후 나아질 만한 요인은 과연 있는 것인지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것을 통해서 유로존의 추가적인 대책 가능성과 그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유로존의 물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이 계속적으로 물가를 하향시키고 있는 세 가지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원자재 가격입니다. 지금 원유 가격도 고점 대비해서 계속 정체되고 있는 양상이죠. 또 비원유, 철강을 포함한 다양한 그런 원자재들, 이런 제품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계속 하향하고 있습니다. 2012년 1분기에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물론 전 세계 경기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 가격이 계속 내려오면서 상대적으로 원재료의 수입 비중이 높은 유럽 국가들, 특히 EU 중심의 서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원자재나 이 원유 같은 것들을 수입을 하게 되죠. 위쪽에 이제 영국을 제외하고 노르웨이 같은 국가, 일부 국가를 제외한다면 대부분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수입하는 국가들이 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물가의 상승 압력이 제한적인 거죠. 자, 그 다음 요인, 두 번째 요인은 뭘까요? 다음 요인 살펴보시면 환율입니다. 유로화, 아시죠? 최근에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하던 1.38, 1.39 라인까지도 갔다가 최근 약간 정체가 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자, 물론 유로화가 스스로 강세로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강세로 간 부분도 있고, 또 엔화가 일방적인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밀려 올라간 부분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유로존이 경기가 바닥을 찍고 돌아서면서 분명히 유로화가 강세로 간 부분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LTR와 같은 통화 공급책을 빠르게 줄이면서 통화의 공급 축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수급적인 강세 요인도 종합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 어떤 요인이 나타납니까? 수입 물가가 하락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로 환율이 올라감으로써 상대적으로 수출 가격은 올라가지만 수입 가격은 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대비해서 유로화 강세를 보이니까 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들,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물품들,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들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공산품의 가격, 원자재의 가격 전반적으로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금융비용 같은 것들도 낮아지면서 전체적인 다운 코스트, 모든 비용들의 다운 코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유로존 저물가의 원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인으로 꼽고 있는 것은, 이 리포트에서 꼽고 있는 것은 유동성입니다. 자, 유동성의 총량이 늘지 않았느냐? 그러면 유동성의 총량이 늘었으니까 물가도 급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자, 유로존에 지금 유동성을 많이 공급했지만 실제로 시장에다가 직접 공급하는 것인가요? 유럽은 또 한 가지 그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무슨 정책을 취했습니까? 불태화 정책을 취했죠. 그러니까 100억의 돈을 공급을 하고 나서 100억의 돈을 다른 쪽에서 흡수를 했죠.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는 것은 막았지만 돈을 푼 만큼 다른 쪽에서 회수를 하고 있는 상황, 즉 추가적인 총량을 늘리지 않았던 상황이었고요. 또 LTRO 같은 것도 줬다가 바로 은행들이 갚아버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LTRO를 갖고 있으면 중앙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유럽은행들은 굉장히 빠르게 갚을 수 있을 때 갚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화의 유통 속도는 제한적이었고 실제로 돈이 푼 만큼 효과가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LTRO 같은 것들을 강력하게 했을 때 잠시 뭔가 시장이 움직이는 듯 했다가 LTRO 싹 걷어들이고 나니까 유동성을 푼 효과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 독일의 인플레 트라우마 때문에 돈을 풀어서 물가를 자극시키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는 ECB가 불태화라고 하는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을 해서 금융 시스템은 구하고 인플레는 낮추는 그런 방법을 취했다라는 점에서 유로존의 물가는 오르지가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선 가장 기본적으로는 경제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러면 채권 수익률 좋아질 거고 상대적으로 또 경기가 좋아지는 만큼 금리와 물가가 동반해서 올라갈 겁니다. 문제는 뭐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자극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자극제를 시장에서 지금 뭘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유동성 공급하게 되면 유동성 공급하니까 당연히 유로화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요인들, 그 중에서 이제 원자재는 빼고 나머지 두 가지 요인을 보시면, 자, 유로화 지금 강세 보이고 있다. 그런데 LTRO를 추가적으로 공급한다. 그러면 유로화의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유로 가격 떨어져야 되겠죠. 그럼 유로 환율 약세를 보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물가 원인 중에 하나였던 유로화의 강세가 축소되죠. 또 유동성을 늘려놨는데 유동성 증가율을 빠르게 줄어들면서 실제로 통화 유통 속도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금 또 자금 공급하게 되면 이런 속도로 늘어나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니까 가장 좋은 해법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금리를 통하든 직접 돈을 쏟아붓든 어쨌든 시장 내로 돈이 흘러나오게 만드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대책을 언제 쓸 것인지는 잠시 후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런 세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유로존 저물가는 계속 이어져 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게 앞으로도 이어질 거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그림 살펴보면, 자, 이 그림은 뭐냐면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실질 GDP 성장률과 그리고 소비자 물가 이 상승률을 나타낸 것인데요. 연도별로 쭉 정리를 해보니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유로존의 전반적인 특징은 성장률과 물가가 같이 가는데 전반적으로 저성장 저물가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장 속도가 아주 급격하게 빨라지지 않는다면 유로존의 전반적인 물가의 상승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포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유로존에 특별한 해법이 없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해서 잠시 자극을 준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유로존이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성장 저물가를 이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개선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볼까요? 자, 다음 그림 살펴보면 이 그림은요, 실업률과 이제 성장에 관련돼서 나온 건데요.
실질 GDP 성장률과 실업률을 비교해 봤을 때도 마찬가지죠. 유로존이 지금 10% 이상의 실업률을 꾸준하게 유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또 청년 실업률이 조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추가적으로 투자를 통해서 계속 신규 고용을 일으킬 수 있는 무언가 사업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실업률이 유지가 되면서 소비의 개선 속도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유로존의 지금 저물가 상황이 쉽사리 해결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 리포트의 결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 리포트를 보면 내용도 훨씬 더 길고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보자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유로존의 전반적인 잠재 성장률 수준인데요. 지금 가장 높은 독일이 거의 1.5% 정도의 수준이고요. 가장 낮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나라에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생산 요소들을 다 투입해서 썼을 때 이룰 수 있는 성장률이 지금 잠재 성장률인데 대부분의 국가들의 잠재 성장률이 다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이게 2004, 5년 정도만 하더라도 대부분 1%에서 3%가량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낮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떠한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까요? 그 결론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유로존의 총수요 회복, 상당히 장기간의 플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기에 돈 좀 집어넣어서 물론 좋아질 수 있겠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유로존은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조적인 한계를 깨나가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장 먼저 장기적으로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총수요를 회복시키는 부분, 또 유로존의 구조를 개혁하는 부분. 그러니까 처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금융 시스템 개혁인데요. 금융 시스템 개혁에 이어서 정치 시스템까지 개혁해서 유로존이 일종의 정치 공동체로 거듭나야 어떻게 보면 지금 유로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정치 공동체까지 가기에는 난관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통합 의회를 만든다, 여러 가지 얘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될지는 굉장히 미지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자, 유로존이 그러면 지금 침체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굉장히 느린 속도이긴 하나 회복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 대한 대응 전망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분명히 수혜를 받고 있는 쪽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본도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분명히 약점들도 여기저기 존재하고 있지만 일반 기계 주문, 정밀 기계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이 분명히 개선되고 있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부분별로 살펴보게 되면 산업별로 봤을 때 분명히 전통적으로 강했던 광산이라든지 제약이라든지 이런 쪽의 움직임보다는 일부 IT 종목과 함께 산업재 쪽 이런 쪽의 개선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또 자동차를 중심으로 일부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유럽에서 얻어낼 수 있는 과실 무엇일까요? 유로존의 내구 소비재 증가, 그러니까 내구 소비재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와 관련된 제품, 완제품을 만드는 업체들도 물론 잘 되겠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유로존 쪽에서도 조립이라든지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든 하나라도 그들 지역에서 생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을 공급하는 쪽이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내구재 쪽, IT나 자동차 쪽에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글로벌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대표적으로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한국타이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만도, 이런 기업들, 한라비스테온 공조 이런 기업들의 전반적인 추이가 앞으로도 유럽 쪽의 수혜를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유럽 시장이 정말 빠른 속도로 좋아진다면 유로존 금융, 특히 선박금융의 재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럽 시장 회복에 따른 선박금융 회복으로 인해서 조선업종의 긍정적인 부분도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대형 선주들이 그리스와 같은 지역에 많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더더욱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리포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결론은 유로존이 어떤 대책을 쓰더라도 빠르게 물가를 상승시키면서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대응 관점은 여전히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유로존 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계속 압축해 나가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지수가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기대감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사들의 전망치, 4월 시장 전망치도 2,000선을 넘어서 나타나고 있고요. 올 상반기 전망치도 다시 또 고개를 들고 있는 국면인데요.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지나치면 안 하니만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실적 추정치는 항상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 긍정적으로만 봐왔기 때문에 맞을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만 실제로 맞는다면 제가 보기엔 증권사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치보단 더 크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가지 못한다면 2,000선 부근에서 또 정체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지수가 얼마나 갈 거냐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실적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실적에 관련된 모멘텀이 아니더라도 주가가 상승할 만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지, 또 그런 모멘텀을 바탕으로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좀 더 중요한 투자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러한 모멘텀들, 또 실적 추정치들, 또 수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